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미 다 충족했습니다. 언제 어떻게인데 제가 볼 때는 추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 적용될 가능성이 51% 보고 있고요. 어떻게든 적용은 됩니다. 떨어질 때 집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가 지금 궁금해야 될 건 지금 집을 사게 되면 10년 후에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관심 가지고 그걸 저한테 물어봐야 돼. 무주택자들은 자금에 맞춰서 사십시오. 10년 후에 올라가는 집을 사면 됩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들, 직장이 있는 곳들,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 공공청약 무조건 도전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하반기 전세 매매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지역마다 좀 편차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 뭐 다 지나갔지. 9월 다 지나가고 이제 4분기입니다. 사실은 하반기가 아니라 4분기인데 4분기도 변수가 많아요. 우리가 단기 예측은 많이 틀립니다. 틀린 이유가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무슨 정책이 나올지, 추석 전에 규제 정책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토지거래가 구역을 어떤 지역으로 할지,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할지, 한다면 언제, 어떤 지역을 할지 모르잖아요. 금리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전망이 틀릴 수는 있는데 수급을 보게 되면 지방은 큰 변화가 아직은 4분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한강벨트하고 경기도의 과천, 분당구, 판교, 분당신도시 이 정도까지인데 이 지역들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으나 슬금슬금 지금 9월부터 뭔가 달라져요. 6.27 대책 발표가 되고 발표되기 전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0.43%였는데 지금 0.08까지 서울이 내려왔다가 9월 2주차에 0.09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추세 흐름이 살짝 바뀌고요. 현장 분위기도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잠실이나 강동구 쪽도 9월에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제 6.27 대책이 약발이 거의 끝난다는 느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지역들은 여전히 신고가가 나올 거고요. 7월, 8월보다 아마 9월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거래량도 조금 늘어나고 신고가 비율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일부 지역들,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역들은 이렇게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면 전세도 강세가 될 겁니다. 지금 물량이 부족하니까 규제도 들어오니까 왜곡이 되죠. 그러면 또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정부도 또 개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게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 요건은 충족을 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물가 상승률 대비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정도 이상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미 다 넘었어요. 성동구는 30배 이상 넘었고요. 분당도 22배 넘었습니다. 이미 다 충족했습니다. 언제 어떻게인데 제가 볼 때는 추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 적용될 가능성이 저는 51% 보고 있고요. 추석 지나고 적용될 가능성이 49%인데 어떻게든 적용은 됩니다. 어디까지? 이것도 고민인데 마포, 성동구는 1순위고요. 마포, 성동만 할지 강동구, 동작구, 분당, 과천까지 할지가 이제 관건인데 뭐 그거는 정부가 계산기를 두들겨 볼 텐데 이건 또 어디 달리냐면 시장 상황에 달렸어요. 집값 상승률이 더 올라간다. 신고가가 더 나오면 분당 또 두들겨 맞습니다. 지금 분당이 상승률이 좀 높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상승률이 높으면 두들겨 맞습니다. 피곤합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2주택 이상 대출도 안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LTV도 규제를 받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불편합니다. 근데 될 것 같아요. 토지거래가 구역까지 지정되게 되면 이제 실제 입주하는 분들 아니면 못 사잖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 이제 거래량도 또 한번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상승률도 주춤하겠죠.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계속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내성입니다. 우리 항생제 내성하고 똑같은데 강남 쪽의 반응을 보게 되면 강남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되어 있죠. 연장됐습니다. 원래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했는데 이제 연장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괜히 풀었다가 집값 난리가 나니까 이미 강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모든 규제는 다 두들겨 막고 있는데 이제 시장의 수요자들은 여기 익숙해져 버렸어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풀어주면 오히려 호재가 되고요. 안 풀어줘도 그래 뭐 마음대로 해. 우리는 여기 이미 익숙해졌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나 마포나 다른 지역들도 다른 한강벨트들도 규제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일정 시간 지나가게 되면 익숙해지고 내성이 생겨버리게 되면 약발이 안 먹혀요. 정부도 공급은 제때 안 나오죠. 규제는 약발이 안 먹히죠.
문제점이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5년 동안 한 6개월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 5년은 뭐로 할 건데요? 뭐로 할 거냐고. 결국에는 뭐 전세대출 규제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금융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엔 정부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은 굉장히 좀 긴장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나머지 외곽 지역들 있잖아요. 뭐 입주 물량이 많고 미분양이 많은 평택이나 이런 지역들은 소화될 때까지 몇 년 정도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지방은 더 하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양극화도 심해진다. 지금은 양극화입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시대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양극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경기도 내에서도 양극화, 인천 내에서도 양극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트렌드 흐름은 우리가 좀 빠르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양극화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 정책의 비판 다 좋습니다. 뭐 전망도 좋은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전망은 의미가 없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막 4분기 집값이 어떻게 돼요?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데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혹시라도 4분기나 2026년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 살래 안 살래 이걸 판단하고 싶어 하는데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하나는 집값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왜? 수많은 변수들, 미국이 기준금리 어떻게 될지, 이번에는 인하해도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중국이 어떻게 될지, 뭐 AI 파도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집값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떨어지더라도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또 얼마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베팅하냐고. 10억짜리 아파트가 9억으로 떨어진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8억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8억으로 떨어지잖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요. 또 왜 7억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7억 떨어지면 사? 못 사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7억 5천 반등하면 또 반등했다고 못 삽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분들은 명확한 전략과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무조건 9억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살 거야. 어떤 상황이라도. 이런 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0명 중에 9명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은 그렇게 먹어도 막상 9억이 되면 못 삽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전략이다. 떨어질 때 집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주택을 평균 몇 년을 보유하냐면 7년 정도 보유하거든요. 그럼 10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궁금해야 될 건 2026년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지금 집을 사게 되면 7년, 10년 후에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걸 저한테 물어봐야 돼. 내년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와 1주택자와 다주택자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집이 없잖아. 처음 집 사잖아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자금에 맞춰서 거의 저스트 두이치입니다. 사십시오. 사서 10년 후에 올라가는 집을 사면 됩니다. 떨어지고 내리고 이거 못 잡습니다. 실수요자들은 내 가족이 내가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는 집, 그리고 10년 후에 올라갈 수 있는 집. 10년간 후에 올라갈 수 있는 집은 뭘 봐야 돼요? 수요와 공급.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단순하잖아요.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면 집값이 올라가요. 이런 지역. 그러면 수요가 10년 후에도 줄어들지 않는 지역이 어디예요?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출산율이 늘어나면 모두가 다 잘 살고, 우리 80년대, 90년대 생각해보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결혼도 하고 뭐 취직도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절대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시대는 전국이 다 잘 살고, 그때는 전국이 다 잘 살았어요. 오히려 지방이 서울보다 더 비싼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 유입이 발생하죠. 지방은 인구 유출, 서울은 인구 유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대학교를 찾아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가 있는 곳들, 직장이 있는 곳들,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 공급은요? 서울은 뭐 10년 후에도 부족할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땅이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이제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개포주공이나 둔촌주공, 고덕주공, 용적률 80%, 5층짜리 아파트 개발하던 시대는 끝났고요. 이제 중층 아파트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점점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이 커질 겁니다. 이 트렌드를 읽어야죠. 경기도 인천은 신도시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5년 동안. 5년 또 이상에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과는 좀 다른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기도 인천에 있는 신도시도 좋습니다. 그럼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모든 사람이 집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준비되고 자금이 되고 사실 분들은 사시고, 안 되는 분들, 전세나 월세 사셔야 되는 분들은 그냥 살면 돼요? 아니잖아.
뭘 해야 돼요? 5년 동안 2030년까지 또는 2032년까지 뭐 2030년 이후에는 분양 물량이 안 나오냐 그러면 그건 아닐 거니까 신도시 개발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광명, 시흥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세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청약, 공공분양에 나오는 물량들 반드시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한 번 뚝 청약하고 떨어졌다고 난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try를 하셔야 됩니다. 무주택자들은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10년 후를 바라보고 just do it 사시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면서 계속 청약 도전, 공공분양 물량 많이 나오니까 저렴한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 신도시의 청약, 공공청약 무조건 도전하셔야 됩니다. 1주택자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1주택자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게 1주택자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집값 떨어질까봐,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봐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후회합니다.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집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집값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략이고요. 막상 집 있는 사람이 집 팔면 불안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1주택자는 상급지로 갈아탈 때 집을 파셔야 되고요. 필요할 때 건강이 안 좋아졌어, 요양이나 유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파셔도 돼요. 근데 이제 갈아탈 때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 내 집은 비싸게 받고 싶어가지고 내 집을 못 팔아서 못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내 집을 팔고 갈아타고 싶은 집이 떨어질 때 들어가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그 집이 더 올라가서 낙동강 오래알 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현금 가지고 있다가 갈아탄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실시간으로 내 집 팔고 갈아타는 겁니다. 내 집은 더 올랐으면 좋겠고 갈아타는 집을 떨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갈아타는 집이 더 올라가지 상급지가 더 올라가지 왜 내 집이 더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내 집에 계약이 될 것 같으면 갈아타는 집도 바로 계약 알아보고 계약금 들어오면 바로 나도 계약금 쏘아서 실시간으로 갈아타야지 어영부영 하다가는 진짜 기회 놓쳐버립니다. 다주택자들은 문제가 달라지죠. 다주택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좀 짜서 뭐 수도권에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한 채, 강남에 한 채, 분당에 한 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은 뭐가 아쉬워? 그냥 가져가요. 나 여유자금이 있는데 하나 더 사도 돼요? 더 사게 되면 괜히 규제지역 지정되게 되면 3주택 중과세 적용되면 피곤합니다. 세금 엄청 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그러니까 괜찮은 똘똘한 한 채의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세요. 현금 있어도 그냥 스테이 하시다가 만에 하나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규제가 많이 나온다, 경제가 안 좋다, 2022년 하반기처럼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 하나 더 사면 되는 거고요. 규제가 풀렸을 때. 집값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규제를 풀거든요. 그때 하나 더 사면 되고, 지금 똘똘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뭐하러 서두릅니까? 어차피 지금 물론 공급이 부족해도 집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시대 재건축, 재개발 주목해야 될 곳은 어디인가요? 12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자,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미래의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만한 땅들이 많이 없어요. 너무 비싸. 진짜 너무 비싸. 하남 뉴타운 또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30억, 40억 하는 걸 사세요.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교회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려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장기 투자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뀌어서 모아타운 안 할래 라고 해버리면, 모아타운 한다라고 지금 막 프리미엄 붙었다가 안 하면 프리미엄 꺼져버리게 되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은 재건축 재개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이렇게 신도시 금방 될 것 같죠. 윤석열 정부 때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 지금 벌써 2025년인데 2027년 착공 들어가려면 지금 이주해야 되는데, 제일 빠르다, 제일 사업성이 좋다는 분당 신도시에 지금 이주하는 단지 있어요? 없잖아. 그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다 개구라 뻥이라고, 그거 안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초등학생이 서울대 의대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런 천재가 몇 명 된다고. 천재가 나와도 서울대 의대 가도 적응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재명 정부는 2030년에 뭐 착공 들어간다는, 그것도 안 됩니다. 5년 안에 무슨 일기 신도시가 착공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제가 커피 쏜다니까.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냐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결국 돈이거든요. 돈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 많이 올랐죠. 돈 많이 내기 싫어요. 공사비 많이 내고
사업을 하면 빨리 돼요. 속전속결로 된다니까요. 추가 분담금 5억이고 10억이고 낼게 되죠.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에 5억 10억 내고 재건축할 자신 있습니까? 나는 된다고요? 혼자 되면 뭐해? 전 세대 중에 그걸 동의하는 사람 몇 명 없을걸요? 적게 내고 싶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단 나는 돈을 적게 내거나 돌려받고 싶어.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개포주공, 둔촌주공, 5층짜리 아파트 시대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안 됩니다. 한 5억 내야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플러스 5억 정도 생각하세요. 그러면 분당에 20억이다. 5억 붙여. 25억 정도. 그럼 신축 아파트가 지금 지었을 때 20억 아파트에 내가 5억을 보태잖아요. 20억을 사서 5억 더 보태. 25억. 25억 이상 올라갈 것 같으면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곳들. 분당은 20억인데 5억 붙여 25억이야. 지금 새 아파트 된다. 분당에 재건축해서 25억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가지. 왜? 2019년에 입주한 강동구의 고덕 그라시움도 지금 25억이 넘었고 노량진 뉴타운에 지금 공사 중인 신축 아파트도 30억인데 분당 신축이 역세권에 그게 25억 이상 안 가겠습니까? 가죠. 베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억 아파트에 5억이면 집값의 4분의 1인데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으면 베팅할 수 있죠. 일산 신도시 6억에서 7억 정도 전용 84가 뭐 그 정도 하잖아요. 거기에 5억 더 보태면 집값만큼에 가까운 돈을 추가 분담금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좋아, 미래를 위해서 베팅할게. 그러면 7억이라고 잡을까요? 7억에 5억 더하면 12억이에요 12억보다 신축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됐을 때 12억 이상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일산이 뭐 킨텍스역 주변도 아니고 뭐 15억 이렇게 갈까? 그리고 또 고향 창릉 신도시도 개발되잖아. 입지가 더 좋아. 서울보다 더 가까워. 창릉 신도시 전용 84 공공 직접 시행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 한 7억 정도 나올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전용 84가 한 7, 8억 나올 텐데 거기 가는 게 낫지. 뭐 일산 신도시에 13억을 줘. 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당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높아지는 가격을 감당할 능력이 되니까 추가 분담금 이제 각오해야 됩니다. 건축비가 너무 올랐고 이거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나 서울시? 서울시는 이제 서울 재건축이고 분당은 성남시고 일산은 고양시인데 지자체에서 다 해줄 것 같아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끼리 갈등. 이게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통합 재건축. 자, 같은 단지 안에서도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단지가 달라. 단적인 예를 들까요? 뭐 순회역이나 서현역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내 아파트는 지하철역이 가까워요. 1, 2, 3, 4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4번 아파트는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멀어요. 나는 1번 아파트야. 지하철역과 가까워.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건축을 해도 지하철역 가까운 동에 나를 배정하기를 원하겠죠. 자, 4번 아파트 주민들은 야 무슨 소리야. 통합 재건축인데 다 통합 뺑뺑이 돌려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갈 수 있지. 무슨 재건축이 그래. 라고 하겠죠. 여기서 주민들끼리 이제 갈등. 말도 안 된다. 원래 있던 자리를 보장해라.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통합 재건축인데 우리도 글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갈등. 또 공사비 야 5억 말도 안 된다. 안 한다. 3억 하자. 뭐 나는 그냥 재건축 자체가 싫다. 나이도 지금 80인데 뭔 재건축이냐. 여기서 살다가 나는 그냥 죽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절대 재건축은 쉽지 않고 지금 일기 신도시 분당도 계획처럼 진행이 돼도 저는 15년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15년 정도 생각하시고 전략을 짜시고 자금 계획 짜시고 묻어둔다 생각하고 그 사이에 12년 만에 되면 땡큐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 몇 년 안에 될 것처럼이라고 생각했다가 안 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수많은 이해관계나 자금 문제, 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일반 아파트 투자보다도 더 길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일단 6.27 대책 발표되고 한 달, 두 달 거래량 줄어들었으나 상승세가 꺾이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상승률은 줄어들었는데 하락으로 전환되진 않았고요. 9월 들어서 이제 꿈틀꿈틀 되면서 고개를 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아둬야 될 건 거래량은 떨어졌고 상승률도 떨어졌는데 하락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최근 9월 들어서는 거래도 좀 늘어나고 있고 신고가가 조금 더 나오고 있다. 어디? 핵심 지역들, 한강벨트 위주로 움직입니다. 이게 양극화입니다. 이게 상승장일 때는 강남이 올라가면 서울 외곽,
경기, 인천 외곽으로 지방광역시, 지방중소도시들 쭉쭉쭉쭉 번져나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 올라가고 번져나가는 상승장은 아니고요. 저성장, 경기 침체 때문에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보다 확실한 곳으로 몰려드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곳들만 당분간 올라간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들은 그 양극화의 핵심 지역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외 지역들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당분간은. 물론 뭐 시차가 지나서 키 맞추기로 좀 따라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양극화 흐름은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옛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옛날에 서울이 올라가게 되면 지방이 막 따라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옛날만큼 그렇게 탄력적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본처럼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도 이제 잃어버린 30년 과정에서 일본은 뭐 진입 과정은 다를 수는 있어요. 일본은 뭐 플라자 합의 통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장기 침체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은 안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장기 침체로 진입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이제 저성장 터널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고성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실한 곳들만 자금이 몰린다. 올라갈 때만 올라간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모든 직장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요즘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SK 하이닉스나 대기업 일부 일자리들만 연봉을 뭐 성과급 잔치를 벌리고 이러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모두가 잘 사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거의 막차다. 저성장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도 자칫 일본처럼 30년의 긴 터널을 통과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마음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의 전략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나 징조가 있나요? 이미 왔잖아요. 이게 경기 침체지. 이미 터널 진입을 했다니까요. 우리 최근에 성장률을 보게 되면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4%, 5% 성장, 뭐 10%는 바라지도 않아요.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미 저성장으로 이제 고착화돼 버렸고요. 이게 단기간에 바뀐다? 천만의 말씀.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인데 최근에 우리 기업들 한번 보시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옛날에 삼성 휴대폰 애니콜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삼성 휴대폰 어디서 만들었어요? 경상북도 구미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이거 한국에서 안 만듭니다. LG전자 노트북 어디서 만듭니까? 옛날에는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평택에서 아마 만들었나? 평택 공장에서 만들었죠. 요즘 어디서 만듭니까? 중국에서 만듭니다. 현대자동차 국내 생산도 하지만 외국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 최근에는 미국. 지금 미국 움직임 보세요. 관세 전쟁을 유심히 보시면 단순히 관세를 두들겨 맞고 뭐 몇 %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봐라고요. 시대 흐름 자체가 미국이 이제 눈치를 챘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지금 많은 자본들과 기업들의 자본이 빨려 들어갑니다. 미국에 투자한다. 원래는 국내에 투자해야 될 게 지금 미국으로 간다고. 옛날에는 공장을 다 한국에다 지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이제 어느 순간 2000년대, 2010년대 넘어가면서 다 해외로 가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일본을 보시면 일본도 2010년 이후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자, 기업들은 돈 법니다. 장사를 잘하니까. 삼성, LG, 현대, SK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안 될까요? 반도체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돈 벌어요. 그 돈이 한국으로 들어올까요? 미국 공장에서 지어서 생산한 돈이 미국 법인에서 만든 게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천만의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부자예요. 돈이 한국으로 안 옵니다. 그러면 정부는 부채가 늘어나요. 한번 늘어난 복지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걱정이 돈 막 퍼주고 복지 엄청 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는데 퍼주는 돈이 꽤 많아요. 민생지원금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퍼주고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뭐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뭐 지원도 해주고 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국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국민은요. 국민들도 가난합니다. 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국내에는 점점 위축이 되거든요. 국내 산업은. 우리가 수출 중심의 국가였는데 뭐 FTA 하고 멕시코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점점 국내 비중은 더 줄어. 우리가 내수 시장이라도 큰가요? 일본은 그래도 1억 2천이라도 되지. 우리는 5천만 가지고 내수 시장도 일본에 비해도 우리가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샴페인 터뜨리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뭐 K-팝 그러고 막 붕 떠 있을 때가 아니고 일본도 80년대 90년대 J-팝이 엄청나게 인기 있었거든요. 이게 문화가 꽃을 피는 게 거의 절정이에요.
우리가 이걸 샴페인 터뜨릴 일이 아니라 긴장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제가 왜 일본 얘기 들었냐면 우리는 일본 따라가거든요. 왜? 모든 산업 구조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또 광복과 6.25 전쟁을 지나면서 미국 자본과 일본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일본에 철수하면서 그대로 남아있는 걸 우리는 받아들인 거죠. KBS도 누구 건데요? 일본에서 경성 방송국, 그거 그냥 KBS가 된 거잖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철도, 공장, 산업구조, 한국은행, 이게 다 일본에서 남겨둔 거 그냥 그대로 벤치마킹도 아니고 그대로 흡수한 거예요, 우리가. 그 구조가 그대로 가고 있다고요. 종신고용, 연공서열,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일본도 많이 없어졌잖아. 제가 신입사원 때만 하더라도 종신고용, 연공서열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일본 문화였는데, 우리도 몰랐죠. 그래서 당연히 회사는 개인을 책임지고,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올라가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은 시대 흐름을 좀 빠르게 캐치를 해야겠다.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양극화. 일본도 양극화잖아요. 일본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부의 대물림을 받는 사람들, 엘리트 코스를 올라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부를 이룬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우리는 마지막 끝물 열차를 지금 타려고 하고 있는데, 설국열 열차 비슷한 거죠. 그걸 물려받는 분들은 집도 있고 부의 대물림도 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는 전문직이나 또는 그런 분들 일부는 괜찮겠으나, 이 상태로 한 20년 지나가게 되면 우리도 이제 하향 평준화, 나머지는 하향 평준화, 이런 시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발맞춰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그냥 샴페인 터뜨리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월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의 전세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0.25냐, 0.5냐, 25bp냐, 50bp냐 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0.25든 0.5%포인트든 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숫자 자체가 50bp 내리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25bp 내리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일단 내렸다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이 내리면 한국은행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수 경기가 너무 침체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수출, 내수, 투자 모든 게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집값, 서울 집값, 부동산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요. 왜? 기준금리 내리면 투자 심리 자극을 해서 집값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두 번째는 미국이 안 내리는데, 미국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되면 또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인데, 미국이 25bp나 50bp 정도 내려주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한결 가볍죠. 부담이 덜하죠. 거기에 이제 집값 우려 같은 경우는 공급 대책도 발표가 됐고, 정부가 추가적으로 투기과열 지구나 고정 대상 지역이거나 토지거래가구역 같은 거 지정하면서 그런 노력을 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10월 금통위 때 한 25bp 0.25%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내릴 여력이 있겠다. 이번에 못 내리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10월에는 아마 내릴 가능성이 저는 7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내리게 된다면 이제 또 두 가지 영향이 있죠. 하나는 심리적으로, 내렸구나, 좀 긍정적인 효과, 투자 심리를 자극을 줄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이제 대출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대출금리는 정부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까지 내리게 되면, 대출금리가 3% 중반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투자 심리를 굉장히 자극하거든요. 3.2, 3% 정도 되면, 야, 만만한데? 한번 해보자. 6억 이하 대출 받아서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출 금리는 안 내리려고 아마 노력을 좀 할 겁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팔을 비틀어가지고, 은행장들,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그런 정책들을 편다면 예대 마진 차이는 더 벌어지겠죠. 예금 금리는 빨리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는 빨리 안 내려가게 되면서 은행들은 또 많은 이득을 볼 텐데, 정부가 또 이걸 가만히 보질 않죠. 그러면 은행은 예대 마진, 예금 금리는 내리고 대출 금리 안 내리면서 돈을 벌고, 또 국가에서 정부는 야, 니들 왜 돈 많이 벌어? 기금 내 라고 해서 어떻게든 뭐라 그러죠? 삥 뜯어간다고 해야 될까? 그 은행이 삥을 뜯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현상은 은행도 돈 벌고 정부도 은행에서 가지고 가서
돈을 버는데 우리 국민들은 좀 안타깝게도 대출이자는 내야 되고 예금금리는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가야 될 이득을 은행과 정부가 가지고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투자 심리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대출금리도 올라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내려가긴 내려갑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그 추세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호들갑을 떨거나 난리가 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난리가 나죠. 와, 이거 뭐지? 흐름이 바뀌었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지금 또 내려가는 추세 흐름이기 때문에 0.25 내린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거나 난리가 나진 않는다. 하지만 긍정이라는 표현도 좀 웃겨요. 집값 상승 의미로 본다면 긍정이 될 수는 있겠으나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집값이 꿈틀대는 것도 이건 또 부정의 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이나 부정이나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됐든지 기준금리가 0.25라도 내려가게 되면 상승 압력은 살짝 높아질 것 같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인데 공급 대책이 일단 약발이 먹히지는 않았고 정부가 후속 규제 억제 대책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놓느냐에 따라서 4분기 부동산 시장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들은 이런 요동의 파도 속에서 어디로 휩쓸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심을 잘 잡고 또 긴장도 하면서 전략을 그때그때 수정을 하면서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습적으로 9월 7일 주말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정부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른바 97 대책인데 우리 627 대책 기억나시죠?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고 첫 대책인데 사실 627 대책은 내각이 구성되기 전에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것도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왔죠. 666 이거까지 대출 한도를 정하고 6개월 내 전입신고 입주를 해야 되고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 정책인데 여기에 또 다른 부분 규제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퇴거자금 대출도 1억으로 줄였고 모든 게 다 금융, 대출, 수요 억제 정책에 이제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에는 공급 대책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집값 같은 경우는 뭐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금리도 영향을 주게 되고 정책도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수요와 공급, 또 심리적인 부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고 경제 상황, 또 시대적 흐름, 집값 흐름 모든 게 다 영향을 주게 되는데 최근에 말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집값이 잘 안 잡히는 지역들 잡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한강벨트라고 한다면 강남 3구, 용산구 뭐 너무나 유명한 지역들 그리고 그 옆쪽에 보게 되면 뭐 강동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또 여의도, 목동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집값이 안 떨어집니다. 627 대책 발표가 되고 거래량은 좀 떨어졌어요. 거래량은 확실히 떨어졌는데 한마디로 집을 사려는 분들 10명 중에 6명, 7명은 집에 갔는데 남아있는 3명, 4명이 집을 사더란 말이에요. 신고가로 비싼 집값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집을 사지?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집주인들이 왜 급매로 팔지 않을까? 왜 신고가임에도 집을 사려고 할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한결같이 이야기라는 게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나. 빈 땅도 없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라도 줄어야 되는데 서울이 수요가 주느냐? 줄어들지 않죠. 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대학교와 모든 인프라가 다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요도 충분히 있고 공급이 부족하다면 이 집값이 쉽게 떨어지겠나. 일시적으로 뭐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금리에 따라서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건 일시적 조정 구간이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우려에 대한 답을 정부가 응답을 해줘야 공감이 되면 사려는 분들이 사지 않고 팔려는 분들이 팔고 아니면 정반대로 사려는 분들이 안 되겠어 정부 못 믿겠어 사든지 뭔가 답을 내는데 그 응답에 대한 답이 97 공급 대책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총력 투쟁? 영끌 공급을 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 담당자들은 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제가 지난주에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얼굴이 굉장히 피곤하고 피폐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보도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한 49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분량의 책으로 따지면 우리 보통 책이 한 250페이지 나오니까 50페이지 정도의 보도자료를 만들려면 거의 뭐 책
한 3분의 1 정도를 썼다라고 이제 볼 정도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 이 공급 대책이 시장의 수요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대책 내용을 한번 볼까요? 97 공급 대책 기억나시나? 뭐가 기억이 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공급을 한다라고 하네. 135만 호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 135만 호 주택을 착공하겠다라는 게 핵심 헤드라인입니다. 차이점이 윤석열 정부 때는 270만 호를 전국에 인허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전국과 수도권 차이가 있고요. 인허가와 착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문제니까 지방은 지금 집값이 뭐 비실비실되고 거의 안 올라가는 상태니까 내버려두고 미분양도 많고, 수도권 지역이 문제다 보니까 이제 135만 호를 하는데, 인허가는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집을 지을 때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가 나오면 나중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30% 정도의 허수가 생깁니다. 인허가를 해줘도 착공이 안 들어가는 물량들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때 270만 호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무도 모르지. 도대체 몇만 호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135만 호 착공, 우리 삽하겠다, 공사 들어가겠다, 보여주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 그럼 많은 분들이 과거에도 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135만 호가 가능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따져봐야겠죠. 135만 호가 실제로 가능한 숫자인가? 우리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 정도 되니까 135만 호면 5년 동안입니다. 2030년까지니까 5년 동안 분당 신도시 13개가 넘는 물량들이 수도권에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노력을 해서 발굴을 해서 135만 호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물량들이 있잖아요. 삼성레미안,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뭐 GS건설에서 자이, 뭐 대우건설에서 푸르지오,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거 다 오케이. 뭐 1기 신도시 재건축, 또 서울 도심의 뭐 정비 사업들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추가 물량들을 좀 더 발굴하겠다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한 50만 호 정도가 아마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135만 호 중에 한 35%, 40% 정도가 비아파트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로 아파트가 이재명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한 30에서 40만 호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디가 가능하지? 라고 했을 때 지역을 좀 나눠야 돼요. 지역을 어디를 나누냐면, 제일 확률이 높은 게 저는 공공택지, 3기 신도시. 왜? 공공택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는 잘 안 됐는데 왜 이재명 정부 때는 공공택지가 확률이 높을까? 이재명 정부가 뭐 일을 잘해서 라기보다는 그냥 운이 좋아서 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2018년에 3기 신도시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되고 구역 지정하고 2019년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토지보상이 쉽지 않아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분당 신도시 만들어질 때 그걸 1기 신도시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국가의 권력, 공권력이 굉장히 막강한 시절이고, 우리 국민들이 또 국가에 애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강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땅을 수용해서 짓는 게 신도시 개발 방식이잖아요. 헐값에, 거의 감정가격 정도의 헐값에 다 수용을 해버립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넘긴 거예요. 거의. 그래서 1기 신도시는 빨리 진행이 됐고, 그 사이에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 2기 신도시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는 더하죠.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 5개가 제일 속도가 빠르고, 광명, 시흥이나 화성, 진안, 화성, 봉담, 삼지구, 인천, 9월, 그 의정부, 뭐 여러 곳들이 이제 물량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빠른 게 이제 앞서서 제가 말한 5개 구역인데,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은 토지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 구역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매를 딸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5년 안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3년 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이제 3기 신도시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이 2026년부터 들어가는 곳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1년 늦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착공이 들어가면 뭘 하죠? 분양을 합니다. 우리는 선분양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들은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기존의 계획이 25만 1,000호 정도가 착공 예정이었는데 2030년까지 여기에 12만 1,000호를 더해서 37만 호 정도의 공공택지에
공공 분양 물량, 한마디로 착공이 들어가니까 분양이죠.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 인천은 많이 나오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그럼 서울은요. 최근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서울은요라고 하면 그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에도 뭐 정비사업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들 지원해서 물량들 뽑고 유유부지, 관공서, 공공임대 아파트들 뭐 재건축해가지고 공급 물량을 뽑겠다라고 하는데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해보면 만만하지 않아요. 주민들의 이해관계, 재건축 재개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집이 재건축 된대요.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추가 분담금 얼마 나올까? 뭐 지자체에서 서울 같으면 서울시, 분당 같으면 성남시죠. 지자체가 기부 체납을 또 요구를 합니다. 왜 요구를 하냐면 당연한 거예요. 자, 1000세대 아파트가 1500, 2000세대로 재건축을 한다고 칩시다. 1000세대가 있었는데 세대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2000세대가 되면 원래 계획에 없던 1000세대가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장 학교가 부족해지겠죠. 도로가 상당히 막히겠죠. 주차장이 더 필요하겠죠. 상가도 부족하겠죠. 또 뭐 전기, 수도, 하수도, 상수도 뭐 다 부족합니다. 그럼 이걸 늘려야 되잖아요. 공원도 부족하고. 그러면 자, 재건축은 주민들이 해서 가격 올려가지고 추가 분담금 일반 분양으로 상쇄시키고 돈 적게 내고 새 아파트가 되는데 그 기반시설 인프라는 성남시 돈으로 한다? 그러면 옆에 동네 사람들은 야, 쟤들이 재건축해가지고 이득을 보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다 해야 되니?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자체는 끊임없이 기부 체납을 요구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좀 더 지어, 학교 하나 더 지어, 학교 증축해, 상가 더 지어, 도로 좀 더 만들어, 공원 좀 만들어, 공공주차장 만들어 끊임없는 요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고요. 최근에 공사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개인 사업자들, 정비사업들, 재건축 재개발이나 유유부지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유유부지나 관공서 부지? 유유부지 생각해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근처에 빈 땅이 하나 있었어요. 유유부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 있었는데 뭐 운동장이라고 칠게요. 운동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자리를 공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해할 수 있어. 단 우리 집 근처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거 님비 현상인데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누구라도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공공 아파트가 대량으로 들어온다면 솔직히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집 있는 사람들 중에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국회의원들이 또 반대해요. 그러면서 이 문제. 관공서는요. 자, 옮겨. 저희 갈 데가 없는데요. 세종으로 가. 서울에 서초구에 있던 관공서가 세종으로 가랍니다. 직원들이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반대합니다. 물론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이전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분명히 갈등도 있을 거고요. 이번에 금감원 직원들도 뭐 논란 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심 개발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쉬울 것 같으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고요. 제일 쉬운 게 신도시 개발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땅 수용해서 지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답니다. LH 직접 시행하게 되면 분양가는 좀 저렴하고 뭐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LH가 아무래도 부채는 좀 늘어나겠죠. 공공이니까. 민간 같으면 계산기 두들겨 보고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아. 우리 지금 안 할래. 내년에 할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리 봐도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있어. 우리 안 할래.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LH가 미분양 가능성이 있다고 안 하겠습니까? 나라에서 하라는데 LH는 합니다. 그러니까 물량도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지고 이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그에 따른 또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나눠야겠다. 경기 인천 지역들은 공공택지에 신도시 물량들 분양 잔치가 열릴 수도 있겠다.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경기 인천 지역의 집값은 앞으로 5년 동안 어느 정도 안정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많은 서울의 집값은 여전히 안정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LH가 직접 주도하는 방식인데 제대로 해낼 역량이 있다고 보시나요? 여기에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제가 LH의 장점을 말씀드렸죠. 민간보다 저렴하다. 저렴하겠지. LH가 높게 하면 그게 공공이 말이 되지 않죠. 인허가 과정에서 뭐 좀 빨리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점이고, 걱정하시는 분은 그래서 얼마나 저렴하게 할 건데, 어떤 교수님은 완전 더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LH가 얼마나 저렴하게 할지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다.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LH가 역량이 돼? LH 보니까 역량이 안 될 것 같은데 인허가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LH가 이제 시행을 한다는 얘기는 LH가 사실은 랜드, 토지공사, 하우징, 주택공사가 합쳐졌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회사였어요. 다른 공기업이었습니다. 토지공사는 이제 신도시 같을 때 땅을 택지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하는 땅 장사 한마디로. 하우징, 주택공사는 집 장사, 옛날 주공 아파트들 LH가 많이 했습니다. 시행도 하고 시공도 하는데 우리가 시행, 시공 개념을 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시행은 한마디로 건물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땅도 내 땅이고 돈도 내 돈이에요. 내 거예요. 이게 시행입니다. 근데 공사하는 건설사가 있어야겠죠. 물론 내가 공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행과 시공을 다 하는 거고요. 돈도 있고 땅도 있는데 공사는 내가 못하겠어. 그러면 건설회사들을 찾겠죠. 이거는 시행, 시공이 분리가 됩니다. LH가 예전에는 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LH가 이제 시행 역할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땅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당 500만 원에 조성해서 1000만 원에 팝니다. 건설사들한테. 그럼 LH는 개발 이익을 이제 얻는 방식이었는데 그 돈 가지고 뭐 공공 임대 아파트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한마디 했죠. 야, 니들 왜 자꾸 땅 장사하냐?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분양하니까 그 1000만 원에 산 건설회사들이 거기에 건축비에 마진을 붙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H 니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LH가 직접 시행을 해서 6만 원 정도 공급 물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마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LH 부채가 170조 원이 넘습니다. 현재 2029년 정도 되면 2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감이 안 옵니다. 이게 170조면 도대체 170억도 큰데 70조가 가능하냐라고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LH가 방만 경영을 해서 뭐 170조가 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관리를 잘했다 잘못했다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이라는 게 어떤 그 기업의 이익보다는 또 공익성을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들 짓고 이런 게 다 빚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는 얘기는 부채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채가 줄어들진 않는데 국토교통부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투자가 많았다는 거죠. 공공 임대 아파트나 투자를 했는데 내년부터 이제 입주해서 임대를 주고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수익이 들어와서 이제 부채 증가 속도는 좀 둔화될 거라고 하지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부채 문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청년주택들 또 우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 시행 이익, 개발 이익을 좀 많이 줄이고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까 뭐 국가가, 정부가 뭐 지급 보증을 해주든 뭐 채권을 발행하든 뭐 어떻게든 해결하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LH가 이제 역량이 있냐 없냐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뭐 저는 믿고 싶습니다. 뭐 그걸 자꾸 우려하고 부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민간은 민간대로 공공은 공공대로 최선을 다해야 우리 또 주택 공급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야 LH 아파트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LH 아파트 나는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 뭐 더샵 이런 아파트들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뭐 맞죠. 저도 맞습니다. 저도 브랜드 좋습니다. 그러면 LH도 이거 국토부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국토부의 방침은 민간과 같이 하겠다. 그래서 LH가 돈을 주고 민간이 참여해서 한마디로 우리 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있잖아요. 원베일리 유명한 아파트. 원베일리도 사실은 레미안이 공사만 해서 브랜드만 단 거지 아파트는 누구 거였어요 원래. 그 경남 아파트 신반포 3차 재건축 조합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LH가 시행이 되고 원베일리는 그 조합이 시행이 된 거죠. 민간 아파트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LH가 돈을 많이 주느냐 조합처럼 시공사들 건설사들이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냐 그러면 그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죠. 야 그러면 일군 건설사들이 안 들어올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운이 좋다면 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2020년 2021년 땅 짓고 헤엄치기 할 때 막 공사만 하면 PF 대출을 일으켜서 땅 확보해서 그냥 분양만 하면 완판 이런 시절 같으면 민간 건설사들이 야 LH 니들 돈도 많이 안 주잖아. 공사비에서 아마 플러스 건축 원가에 플러스 알파로 한 5%에서 10% 정도 더 줄 거예요. 안 해. 우리 그 돈 받고. 우리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했겠으나 지금은 미분양도 많고 PF 자금난 문제 건설업계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사가 안 돼요. 불경기예요. 가게 문 닫고 종업원 다 잘라버릴까요? 아니잖아요.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봐야죠. 권리금 문제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버팁니다. 버틸려면 큰 손해 안 보고 가게만 돌릴 수 있어도 내가 큰 돈 안 벌어도 땡큐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버티기만 버텨라.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넷플릭스도 제작비에 플러스 알파 10%포인트 더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작사들이 달려드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LH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돈을 많이는 안 주더라도 좀 준다면 그 돈을 받고 사업을 하면서 이 위기를 뭐 1, 2년, 2, 3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건설회사 입장이라면 굳이 말할 이유는 없겠다. 그래서 일군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는 참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우려는 LH가 짓는 아파트 시행을 하면 아무래도 공사비를 적게 주게 되면 아무리 일군 브랜드라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아파트 안에 수영장도 있고 호화 뭐 대리석도 하고 수영장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에 골프 연습장에 강남 아파트처럼 원해. 그럼 돈을 더 내야지. 공공 아파트는 그렇게 지으면 그건 배임입니다. 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정 아파트를 원베일리처럼 만들어 버리게 되면 와,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느냐? 아파트 자체의 품질은 우리가 고급화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판교신도시 생각해 보게 되면 판교신도시 아파트가 고급인가요? 백현마을이나 보틀마을 가보세요. 1층, 2층 외벽에 대리석도 아니고 벽돌 같은 거 받고 실내 들어가도 아마 내부도 그렇게 고급 아닐 거고요. 아파트 잔지 조경? 판교신도시 가보면 우리가 여기 스튜디오가 지금 분당이니까 판교신도시 가보면 프르지오 그랑블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아파트와 그 옆에 있는 백현마을을 두 개를 딱 비교해봐요. 시간 나면 한번 놀러 가보십시오. 프르지오 그랑블 아파트는 완전 조경도 완전 멋있죠. 왜? 민간에서 지었으니까, 시행하고 했으니까. 백현마을은 LH가 시행했단 말이에요. 아파트 자체는 뭐 그렇게 고급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현마을이 가격이 저렴합니까? 비쌉니다. 최고의 신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입지.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입지! 두 번째, 판교하면 뭡니까? 양질의 일자리, 판교 테크노밸리 너무나 좋아요. 또 신분당선, 교통에다가 경부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교통환경, 편의시설, 현대백화점. 강남에 있는 사모님들 또 판교 현대백화점 옵니다. 주차하기도 편하고 오기도 편하고 맛집도 많고 강남의 압구정 현대나 강남 현대 가면 주차하는데 죽거든요. 편의시설 좋습니다. 교육! 판교 신도시 교육 뭐 분당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꿀립니까? 판교 신도시가 교육으로 밀리는 건 대치동하고 목동밖에 없습니다. 안 밀립니다. 다 갖췄잖아. 주거 인프라가 좋잖아. 공원도 좋고. 아파트 자체의 품질보다는 입지와 주거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아파트가 고급화되면 더 좋겠으나 그럼 분양가를 더 내야지. 우리가 근데 공공 아파트 LH가 시행하는데 우리 분양가 더 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다면 고급화는 우리가 좀 양보를 하자. 마곡지구도 똑같잖아요. 마곡지구 아파트가 SH공사가 개발을 했는데 좋습니까? 마곡지구가 지금 뭐 한 15억, 16억씩 하잖아요. 전용 84가. 그게 왜 그렇게 하는데요? 아파트가 좋아서? 천만의 말씀. 주변에 일자리 많고 교통 좋고 주거 인프라 좋고 다 좋기 때문에 아파트의 품질은 충분히 양보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3기 신도시도 계획도시잖아요. GTX도 연결이 되고 학교도 군데군데 잘 배치해서 도시 설계 잘 만들어질 것이고 공원도 만들어질 것이고 뭐 다 갖춰졌잖아요. 좋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팁, 자꾸 불만만 제기하고 안 된다 그러고 뭐 비판하고 그거는 저 같은 직업이 있는 분들은 비판도 해야 되고 뭐 잘한 거는 칭찬도 해야 되겠으나 우리 시청자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무슨 기회를 잡느냐가 중요하죠. 무슨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경기 인천에 공공택지에 신도시에 나온다고요. 분양 물량이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시세 민간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파티가 열린다고요. 우리는 이걸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서울에 공급이 안 나와가지고 집값이 올라가. 알겠어. 그런데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렴한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해야죠. 나 청약통장이 지금 있나? 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 공공분양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공공분양은 특별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는데 청약 가점제가 아니고 납입 금액으로 하거든요. 공공분양은. 그러면 내 통장에 납입 금액이 얼마 들어가 있고 월 인정 금액이 지금 20
25만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2024년 9월 이전에는 10만 원까지였거든요. 월 10만 원만 인정해 주다가 지금 25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깜빡하고 월 10만 원으로 자동이체 걸어두신 분은 지금이라도 은행 가서 25만 원으로 자동이체 바꾸시기 바랍니다.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시라도 뭐 부모님하고 모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또 부양을 하게 되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특별공급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청년, 다자녀, 노부모 부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부모 부양이 확률은 가장 높습니다. 효도를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기회에 효도 한번 하면 3년인가요?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모시면 자격 요건이 되니까 그럼 2028년 9년에 자격 요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효도 한번 하고 또 특별공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집중을 해야지 정책 비판하고 정부 비판하고 된다 안 된다 집값 오른다 내린다 여기에 너무 올인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대출 한도 2억 제한을 했는데 갭 투자 억제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실수요자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시나요? 전세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실수요자 피해가 크죠.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나는 이제 집값 안정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물론 경기 인천 지역들은 공공택지에서 분양 물량들이 나오면서 안정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서울 지역인데 서울은 공급이 뭐 늘어날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한다라고 하는데 공공임대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강서구하고 노원구 쪽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재건축해가지고 지금 핵심 지역들 한강벨트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은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정도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2030년 이유는 모릅니다. 자,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집값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전세 가격이 바로 올라갑니다. 자, 전세 같은 경우는 옛날 2020년에 2+2 계약갱신 청구를 도입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꼬였어요.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잘못된 거예요. 2+2는.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면 2년마다 이제 회전이 되면서 그 전세 매물이 이제 회전이 돼야 되는데 나가고 들어가고 해야 기회가 생기는데 이게 4년을 눌러앉아 버려요. 그리고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한번 눌러앉은 사람이 6년, 8년 살아버립니다. 올려줘. 그러니까 완전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신규 입주 물량이라도 나와줘야 전세 매물이 나오는데 신규 입주 물량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매물은 잠겨버리고 신규 물량이 안 나오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신규 입주 물량을 많이 내야 되는데 경기 인천은 괜찮은데 서울은 안 나오거든. 전부 다 알거든요. 그럼 어떡하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랬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니까 야, 그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전세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어.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전세 가격 올라가고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세 대출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출 대책에서도 1주택자가 뭐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2억까지만 규제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맛배기고요. 실제로 여기서 다음 단계 3단계 대책이 나오게 되면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도 적용하고 무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도 DSR이 적용이 되고 뭐 캡을 3억이나 뭐 이렇게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월세가 올라가죠. 어떤 분들은 전세가 안 올라가게 되면 월세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시장 원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전세를 강제로 누르는 거잖아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충분히 나와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뭔가 수급이 안 맞아서 올라가는데 그거를 전세 대출 규제로 막아버리면 월세가 올라가고요. 그럼 월세도 우리가 상한제에서 못 올리게 막아버리려고 그럼 시장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뒤꼬여버려요. 그럼 안 할래? 똘똘한 한 채만 가질래? 진짜 한 채가 더 심해집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 물량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왜곡이 되고요. 누가 피해를 본다? 부자들이 피해를 볼까요? 자금력이 부족한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볼까요? 부자들이 무슨 피해를 봅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전세 안 놓으면 되잖아요. 내가 사는 집 하나 있고 나머지 2주택을 임대를 줬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전세 가격도 못 올리게 하고 월세도 제한시키고 난리를 쳐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까짓 건 뭐 팔아버리든지 뭐 해버리고 난 한 채 똘똘한 거 한 채만 가지고 갈래. 부자들,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요. 뭐가 아쉬워?
아쉬워요. 근데 우리 서민들은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끼고 월세 끼고 사려고 안 하면 누가 공급을 해주냐고요. LH가 서울에 공급을 해주냐고. 그러니까 시장이 멈춰버린다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 서민들이 피해보고.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자금력이 부족해. 부모님이 많이 안 도와줘.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막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분당 신도시에 전세 얻으실 분들이 용인으로 가야 되고 수원으로 가야 되고 용인 처인구도 가야 되고 이천으로 가야 되고 여주로도 가야 돼요. 왜? 대출 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아니면 34평 전용 84 구하는 분들이 5구로 가든지 51로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신축 가시는 분들이 구축으로 가고 3룸 구하는 분들이 2룸으로 가고 3층에 가시는 분이 지하로 가고 주거의 질이 떨어지죠. 감당하시겠습니까? 자동차도 한번 늘리면 그랜저 타다가 소나타 타다가 그랜저 타는 거는 좋은데요. 그랜저 타다가 소나타 타면 막 소음도 많이 들리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미 주거의 질이 전세대출이란 제도를 시행을 해서 배가 불러진 상태에서 이거 줄이는 게 굉장한 고통이 따르고요. 처음부터 MB정부 시절에 2009년도였나요? 그때 전세대출을 차라리 안 했으면 괜찮았어요. 차라리. 근데 이미 지금까지 해놓고 지금 갑자기 이걸 줄여버리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서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지. 저는 부자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집값 떨어진다? 그걸 제가 부자들을 왜 걱정합니까? 집값 떨어지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박수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집값 떨어져가지고 누가 돈 벌었습니까? 떨어지는 집들을 부자들이 쓸어 담았지 우리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한다? 그런 적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의 전 재산인데 무서워서 집값이 예를 들어서 20억 하던 집이 10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봐요. 살 수 있겠습니까? 산다고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못 삽니다. 무서워서. 왜? 20억 하던 게 10억으로 떨어지면 이게 5억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내 전 재산을 태워가지고 1억이라도 손해보면 큰일 나는데 안 됩니다. 근데 부자들은 합니다. 왜? 까짓 거 내가 돈이 한 100억이 있는데 지금 뭐 현금이 100억이 있는데 10억짜리가 10억 떨어지면 내가 규제도 풀리고 몇 개 사지 뭐. 더 떨어져? 더 떨어지면 어쩔 거야. 버텨보지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버팁니다. 주식도 그래서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버티고요. 우리 서민들 진짜 타이트하게 이 돈 없으면 안 돼 이러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불안하니까 조금만 올려도 팔아버리고 좀만 떨어져도 뭐 못 견디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전세대출 규제하면 우리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스탠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27 규제 후 2달이 넘었는데요. 시장은 어떻게 변했나요? 자, 6.27 대책 발표가 되고 이제 2달 정도 지났는데 뭐 시장의 변화는 뭐 지방은 사실 6.27 대책의 영향권이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지방은 아무 영향이 없고요. 수도권 지역들이 영향을 받는데 수도권 지역은 7월, 8월은 거래량도 많이 떨어졌고요. 상승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념해야 될 건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200km 달리다가 시속 50km로 내려왔어요. 이게 후진은 아니잖아요. 달리고는 있잖아요. 집값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하락 전환 되지 않았습니다. 0.08까지 떨어졌다가 중간 상승률이 0.09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물론 0.43%에서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시속 200km에서 시속 40km 뭐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30, 20, 제로 후진까지 가면은 이제 하락이 되는데 40km, 30km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속도를 살짝 높이려고 하는 그 구간이 지금 9월입니다. 그래서 9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급 대책이 중요했잖아요. 공급이 부족해, 공급이 부족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줬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이 공감하기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왜? 아니 뭐 135만 원이라고 하니까 사실 공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너무 큰 숫자니까 135만 가구라는 게 느낌이 오냐고요. 안 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요 숫자에 좀 약해요. 산수가 약하잖아요. 뭐 숫자 나오고 뭐 기호 같은 거 나오면 일단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관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감형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MB가 잘했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세곡 내곡의 보금자리 주택 반값 아파트 2만 세대 공급하겠다. 끝. 왜?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야, 강남에 그린벨트 풀어서 반값으로 2만 세대 공급한대. 와, 이거 대단한데? 반값이라고? 막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번에 수도권에 5년 동안 135만 원 착공. 어디에? 135만 원 어떻게? 막 의문의 꼬리가 풀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번 대책도 서리풀 지구 있잖아요. 이번 대책에 서리풀 지구도 살짝 한 줄이 들어갔는데 차라리 그 소초구 그린벨트 푼 서리풀 지구 2만 세대 반값으로 공급할게. 사실 그 반값 아니에요. 토지 임대부잖아요. 토지는 공공해가지고 건물값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반값이라는데 서리풀 지구도 토지 임대부로
공공이 빚을 좀 더 내더라도 2만 세대 반값 공급하겠다 그랬으면 아마 분위기 자체가 야 서울에 반값이 공급된다고? 뭐야 나 그거 기다릴래? 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너무 전공법으로 135만 원 계산적으로야 뭐 다 이해관계가 있고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미 상당히 토지 보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 또 다른 지역들은 그게 또 만만하지 않는 문제거든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공법으로 만든 당사자들은 국토부 직원이나 아는 사람들은 이거 괜찮아.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안 괜찮아. 이렇게 분석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기에는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력이 떨어질 것 같고요. 좀 뭔가 이벤트, 쇼 이런 게 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제가 국토부 회의 갔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차라리 서리풀 주고 2만 세대 반값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제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헤드라인에 2만 세대 장식이 되면서 사려는 분들도 강동구의 아파트 사려다가 잠깐 기다려봐. 아니야. 나 서리풀 지고 한번 노래 볼래? 뭐 이런 수요들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 데는 좀 역부족이 않았나.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서울의 한강벨트나 과천, 분당 같은 핵심 지역들의 집값 상승을 막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5천만 원 이하로 수도권 부동산 보는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 1억 모으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뭐 1억으로 사실 내 집 마련하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까지도 강화된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그런 방법 많이 썼잖아요. 1억이 있어도 혼인신고 안 하고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고 한 사람은 전세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아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도 사고 했었는데 이제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이제 안 먹힙니다. 실제로 신용대출 많이 받아도 사실 좀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편법으로 레버리지를 너무 올렸는데 갑자기 2026년에 금리가 껑충 올라가는 예상치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못 버티고 한 6개월은 버티거든요. 대출이자도 2배로 내고 집값도 떨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다가 나중에는 금매로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1억으로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서울에 구역이 지정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구역 계획이 지정되기 전에 모아타운 예정 부지, 뭐 빌라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전세 끼고 1억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나의 방법인데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구역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구역 지정이 됐다가도 시장이 바뀌면서 어떤 달라지는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모든 투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니면은 뭐 소형 아파트들 서울은 불가능하고요. 서울에서 1억 가지고 아파트를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 경기나 인천 쪽으로 가게 되면 또 1억으로 전세 끼고 살만한 소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안산도 그렇고 안산 쪽에 가보면 신안산선 개통되는 아파트 중에 그 성포동이 성포주공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지금은 얼마까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파트들 전세 끼고 사면 예전에는 1억 가지고 됐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형 아파트들 구축 용적률 좀 낮고 여차하면 또 재건축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아파트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 인천에도 좀 있었고요. 안산에 이런 데도 성포동이나 이런 쪽에도 좀 있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좀 찾아보는 재미 또 수원 쪽에도 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찾아봐도 되고 세 번째 방법은 청약입니다. 청약의 장점이 계약금 10%. 그러니까 자 3기 신도시가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인데 전용 84가 한 7, 8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용 59는 5, 6억 정도 나오는데 전용 59 받으면 한 6억이라고 칠게요. 6억이면 계약금 10%면 6천만 원 내고 중도금 이자 뭐 무이자든 이자 좀 내고 나머지는 입주할 때 어떻게 그 사이에 돈을 마련하든지 6억까지 대출 나오면 내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떻게든 부부 합산이니까 부부 합산 뭐 해가지고 어떻게든 대출을 받든 뭐 실거주 의무 있으면 입주해야 되고 안 되면 뭐 전세를 주든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죠. 중요한 거는 되는 게 중요하죠. 당첨이. 그러니까 저는 1억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분양 파티 열리잖아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많은 물량들이 나옵니다. 앞서서 말한 그런 신도시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광명 시흥 신도시 7만 호 정도도 이제 나중에는 나오겠죠. 화성 진안, 화성 봉담 3지구, 오산 세교
인천, 9월, 뭐 의왕, 안산 뭐 이쪽에도 물량들 나오고요. 뭐 많습니다. 의정부에도 나오고 구역별로 물량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 이번에 97 대책 발표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보도자료를 딱 누르시면 9월 7일 날짜를 보면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걸 다운받으십시오. 다운받아서 한 49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출력하세요. 49페이지 출력하는데 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뭐 최강모 사는 것보다 저렴하잖아요. 프린터가 없다고요? 그러면 알파 문고 같은 데 가가지고 파일 들고 가서 출력해달라 그러면 얼마 안 나옵니다. 한 몇천 원 주면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딱 출력해가지고 칼라로 이왕이면 보기 좋으니까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주말에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책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도자료가 발표가 되면 그렇게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안에 나는 여기 한번 노려봐야겠다. 나 여기 괜찮겠네. 이런 내용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억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청약이다. LH 직접 시행도 좋고 아닌 것도 좋은데 청약하게 되면 좋은 물량 많이 나옵니다. 신도시가 실패한 적이 있었나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땡큐입니다. 동탄 2신도시도 막 미분양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미분양 나가지고 청약도 아니고 프리미엄 주고 사신 분들이 있는데 시범단지에 분양가가 3억 몇천이었는데 마이너스 500도 있었고 막 이랬어요. 진짜로. 그러면 분양가에 그냥 샀는데 그게 3배, 4배 올랐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주거 인프라가 좋은 신도시는 앞으로도 유망하니까 저는 신도시 청약 1순위고요. 지금 결혼해서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세로 가면서 신도시 청약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형 아파트 전세 끼고 사셔도 되고 여유 자금이 1억이 있다라고 하면 서울에 그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 구역 지정되기 전에 그런 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도 집값이 유지가 되나요? 자, 인구의 얘기를 많이 해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값이 떨어져. 이런 얘기는 2010년에도 전문가라는 분이 뭐 그런 얘기, 인구 감소론을 들고 와가지고 부동산 집값 하락론을 부추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강남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탈출을 많이 했는데 영원히 못 들어왔습니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살려고 했는데 강남 집값은 안 떨어지게 되고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돼버렸는데 이게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드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주택 구매 연령이 있거든요. 우리 10살짜리가 집을 안 사잖아요. 부모님을 잘 만나지 않는 이상. 그럼 주택 구매 연령은 보통 예전에는 40에서 59세였는데 요즘은 30대로 내려왔습니다. 30에서 59세, 많게는 69세까지입니다. 70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택 구입하는 걸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0세예요. 2015년부터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25, 35, 45. 2045년 정도 되면 출산율 감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도권 지역들도. 지방에서 인구가 유출이 돼서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더라도 2045년 넘어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출산율 영향으로 서울 수도권도 수요가 줄어듭니다. 가구수 분화 같은 경우도 2041년 정도 되면 서울 수도권 지역들도 한계에 도달합니다.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2025년. 그러니까 15년 정도 남았는데 15년에서 20년 정도 남았죠. 15년, 20년 후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지금 집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아니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5년, 20년 후를 우리가 예측을 한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어도 어디부터 줄어들어요? 저수지 이론이 있잖아요. 저수지에 물이 줄어들면 핵심 지역이 가장 늦게 외곽부터 먼저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흐름을 알고 15년, 20년의 골든타임이 남았으니 이 흐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갈아타는 전략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양극화는 시작이 됐잖아요. 지방, 서울, 수도권의 양극화, 서울 내의 양극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15년, 20년 후의 얘기고요. 떨어지더라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뚝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래의 일을 모든 거로 간주하고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인데 나는 언젠가는 죽을 거야 라고 해서 다 팔아버리고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100세까지 살 수도 있고 80까지 살 수도 있는데 사는 데까지 살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미래의 불확실성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렇게 해야지. 아직 시간이 남았어. 순리대로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너무 예측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 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큰 줄기를 보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지 공급이 줄어드는지 이걸 가지고 한 10년 정도
예측을 하고 10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투자하는 건 좋겠으나 15년, 20년 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사실 부동산 투자도 운이거든요. 주식도 운인데 우리 인생에 운이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가 아나요? 모르잖아. 그럼 운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기다리고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고 버티다가 운이 떨어지면 운이 내년에 올 수도 있고요. 3년 후에 올 수도 있고요.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요. 15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올 때까지 버티려면 리스크 관리도 잘 돼야겠죠.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운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게 최선의 전략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김구라 씨하고도 같이 유튜브를 하거든요. 김구라 경제연구소. 옛날에 그리구라 채널을 저하고 같이 이제 경제 유튜브를 하는데 주식 부동산 방송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김구라 경제연구소 그리구라 채널 좋아요와 구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